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 지도부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노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 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서 김태년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연이틀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겁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자신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방향,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부가 저는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가구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세분화되는 그런 어떤 현상에 있어서의 정책이 조금 미흡했다고 할까요? 가구 수의 분화를 주택 공급량이 쫓아가지 못했던 현상,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달라질 거고요.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당 상당히 생각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정화석 의원, 민주당 지도부가 연이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고개를 숙였다. 어떤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걸까요? 읍소죠. 네. 예. 일단은 뭐 부동산에서부터 비롯된 그 국민적 분노, 거기에 따른 정권 심판론이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강하게 휘몰아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반증하는 거고요. 결국은 뭐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런 부분이 뭐 읍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진보 진영에서 갖고 있는 지지층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진보 쪽을 찍었던 중도층까지 봐가면서 이 미워도 다시 한번 거기에 네거티브는 그놈이 그놈이다. 속된 말로요. 이런 부분들이 선거 전략으로 민주당 내 가장 주된 선거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보면 분명히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그 부동산 임대차 3법인가요? 국회를 통과시켰을 때 또 매번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 정책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고 조금의 시간만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결국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서 사과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반증일 거고요. 어쨌든 선거 때 이제 조금 무능력했던 부분들, 정책의 정확한 어떤 핀포인트를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자세를 읽히는 것 같고요. 사과 자체를 폄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사과 이후에 이제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러면 정말로 좀 숙고하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들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꾸준히 나올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진정성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거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힘을 가진 또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서 사과한다. 선거가 아니라면 사실 저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연아 위원께 질문드리기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당 지도부의 이런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께서 부동산 정책이 여당이 실패하고 자인을 하고 포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정치에서 후회라는 것은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저 체면치로 이러한 실패를 자인하는 이러한 행위가 도저히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치에서 후회는 끝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뭐 그렇게 또 선거의 쟁점을 몰고 가는 거겠죠. 네, 근데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관련했던 한 사람으로서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실패 인정은 사실 좀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게 부동산 정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해서도 사과도 굉장히 늦었고 진정된 마음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사과 이후에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냐라고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지고 또 여론조사에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사과를 했었을까라고 보고 또 사과를 한다면 다음에 뭘 할 거냐.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가속해온 부동산 정책을 어떤 단순히 서울시장 한 사람이 바꿔서 큰 틀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얻기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책을 막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 일종의 정책을 입안하던 사람들, 청와대 정책실장, 여당의 임대차 3법을 추진했던 위원들이 다 내로남불식 위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또 이번에 갑자기 드러났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쉽게 마음을 돌리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결국은 신뢰의 실종이 지금 이 문재인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추인 동력을 가장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뭐 세 분 말씀 다 들어봐도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이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 느끼셨을 겁니다. 여당 지도부가 연이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서 사과했는데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문제가 또 생겼죠. 조금 전에 김연아 의원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정화석 의원, 박주민 의원 뭐 그 이야기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박주민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 발의자였어요. 지난해 7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그 법 그렇죠.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다. 그게 이제 그 전월세 상한을 5%로 이제 묶는 예. 그런 법안인데 그게 6월 9일 날 대표로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6월 9일에. 6월 9일 발의하고 시행은 7월 말입니다. 근데 그 중간쯤인 7월 3일에 그 이 중구 신당동에 이제 집을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 전에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에 놓고 있다가 세입자가 바뀌면서 그 보증금은 1억으로 내리고 대신 월세를 185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거를 전월세 이제 그 이 전환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9%를 올린 겁니다. 예. 이 9%라는 것은 물론 이 임대차 보호법 시행 전입니다. 그래서 뭐 위법은 아닌데 대표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그 자신의 집을 9%까지 이렇게 올리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일었죠. 더욱이 박주민 의원은 그 시행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7월 29일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 국회 그 이 법사위 회의에서 그 계약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한 부분이 드러났어요. 물론 첫째는 계약 연장이 아닌 신규 세입자였다. 그 다음에 그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월세가 어떻게 그 개인 사정에 따라 월세를 좀 높이더라도 그게 더 유리하거나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보증금을 좀 적게 예. 주는 게 더 나은 분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박주민 의원의 말대로 시세보다 싸다. 뭐 이런 부분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 발의자로서 좀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석 의원이 여러분께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논란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법 대표 발의자로서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해 말에 법 통과 직전에 법사위에서 했던 이야기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법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점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주임법 시행되기 전에 아마 이제 주임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한 가지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2의 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 이제 그러면은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또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도 본인이 이런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대표 발의를 했고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본인이 그런 어떤 방향의 뭐 신규 계약이니까 이건 연장 계약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본인이 어쨌든 임대료를 올렸다. 월세를 올렸다. 뭐 그래서 조금 더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기 화면에 나온 두 번째 질문 있지 않습니까? 2+2가 끝난 이후에 추가로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근데 본인이 딱 지금 그 상황에 걸려 있는 거라 뭐라고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인간 한 사람으로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국회의원 중에는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부동산 중개업소에게 알아서 적정하게 하십시오. 근데 너무 과다하게는 받지 마십시오. 아마 이 정도 맡기고 그냥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계약이 되는데 시세보다 어떻습니까? 아주 싸게 받았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문제가 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시세보다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싸더라. 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가령 오세훈 시장 뭐 재산 등록하는데 내곡동 지분이 다 등기가 돼 있는데 본인 처음에 몰랐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었는데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네. 제 재산 등록은 저희 보좌관들하고 집사람하고 협의해서 했지 저는 뭘 하나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도 저게 5%를 넘어가는 자기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 넘어가는 것을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 상황이 되면 본인들은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조금 공직자로서 뭔가 일을 할 때는 좀 더 성실하고 세밀하고 내 행동 하나에 어디가 흠결이 없는가 자꾸 돌아보는 것이 좀 습관화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마 박주민 의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본인에게 아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어떤 평소 이미지가 좀 서민 또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그 희생자 유족과 함께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박주민 의원이 아파트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아마 심지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여당은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도부가 연이틀 고개를 숙였는데 네. 자꾸 이런 악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서 박주민 의원까지 유권자들, 시청자분들, 국민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다른 내로남불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엔 당연히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패를 했다고 대통령이나 또 전직 당대표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당내 또 청와대 내의 개혁주의자 또 서민을 위한 호민관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주창했던 정책에 반하는 행위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연거푸 밝혀지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도 보면 내한테 흠이 없는가 그걸 좀 더 좀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정치 문화나 풍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김태년 원내 대표가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 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 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이런 경우는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김종인, 유승민 공동선대위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총괄한다고 하는 정책실장이 본인이 아는 정보를 갖다 가지고서 본인 스스로가 위법을 자행한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고 또 이 부동산 4법을 발의했다고 하는 의원 역시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 발의한 사람이 박주민 의원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위선의 어떤 끝판왕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지독한 위선자들이 이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에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거는 LH 사건보다 훨씬 더
정말 분노할 일이고 이 정권의 거짓과 위선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가 다시 한번 실감이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야당이니까 그렇지 야당도 과연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텐데 야당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는 좀 잘 안 들리는 듯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부동산 정책이 스텝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시장에 온갖 부작용이 만연하다 보니까 네. 어느 누구도 대안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야당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이대로의 엉망진창의 정책이 속도전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일단 스탑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철칙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번 그 박주민 의원 사건으로 해서 그동안 야당이 제기했던 문제 제기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게 저는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박주민 의원 말고 지금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법정 상한율보다 더 많이 올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조홍천 의원, 아마 주호영 전 거기도 원내대표, 지적이 주호영 되고 원내대표도 있는데 있고요. 다들 한결같이 뭐라고 변명을 하고 계시냐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세보다 저렴한데 5%를 이상을 넘겼던 사람이 시장에 얼마나 더 있을까? 없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책 비판을 하는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 때문에 그전에 임대료가 몰려서 많이 올랐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때마다 청와대와 정책 당국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그게 아니고 통계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내로남불 이런 걸 떠나서 그동안 야당의 비판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다는 것. 지금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하지만 여당이 여러 가지 개혁이라는 이름을 갖고 몰아붙이는 법 속에서는 이렇게 실제 적용될 때 굉장히 허수가 많다는 것을 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지만 정말 효과 없고 엉터리같이 명분만 있는 법들이 자꾸만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유권자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보느냐, 그리고 그 정책이 과연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부분을 판가름하고 거기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드러나는 게 바로 선거겠죠. 이번 보궐선거 여당 지도부는 연이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했고 야당은 부동산 정책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용산 참사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용산 참사의 어떤 책임과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어제 관훈클럽에서 했던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오세훈 후보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쇠구슬인가요? 돌멩이인가요? 이런 거를 쏘면서 저항을 하는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아무리 재건축과 재개발이 주택 공급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그 진행 과정에서 이 임차인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야 올바른 바람직한 행정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극한 어떤 투쟁과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은 시장으로서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화석 의원, 오세훈 후보의 이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지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2009년 일이죠. 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할 때입니다. 그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정책 중에 하나가 뉴타운 정책이었는데 이 뉴타운 용산 4구역 재개발에서 비롯된 문제예요. 2009년 1월 12일 그때 이제 여기에 이 철거민들이 적정한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건물을 점거하고 있었죠. 여기에서 경찰하고 대치하던 중에 화염병인지 뭔지 해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경찰 1명 포함해서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예. 결국은 그 당시 검찰 수사는 철거민의 화염병 투척 이것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뭐 이 결론은 내렸습니다만은 이 정부 들어가지고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오세훈 후보의 그 이 말에 대해서 정의당이 한 말이 있어요. 예. 생존권을 위한 사회적 약자의 싸움이다. 이건 본질은. 그러니까 생존권을 위한 사회적 약자의 싸움에 블루법이란 꼬리표를 붙이고 폭력적인 공권력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이다. 그다음 뭐 민주노총 총에서는 욕도 아깝다라는 아주 단순한 논평. 논평이 나왔는데 5글자짜리 논평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욕도 아마 아깝다. 준비가 돼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어떤 형태로 논평이 나왔는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논평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용산 참사 관련 발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욕도 아깝다. 예. 상당히 짧지만 오세훈 후보의 발언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한겨울에 삶의 터전 잃은 분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미안함이 선행되는 것이 공직자들의 일반적인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김영배 민주당 의원 박영선 후보 캠프의 전략본부장이라고 하는데요. 국민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섬뜩한 권력자의 모습을 본다. MB 아바타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예, 조금 전에 정화석 의원이 언급해 주신 정의당 반응을 보더라도 용산 참사 희생자 탓하는 오세훈 후보는 시장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세훈 후보가 오늘 저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정화석 의원 혹시 보셨어요? 네, 뭐 방금 전에 예. 한 모양인데요. 종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네. 아마 기자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신중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 사과. 경위를 막론하고 네.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좀 더 신중하게 하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세훈 후보가 뭐 하루가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과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아마 다들 그렇게 평가하시겠지만 왜 어제는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본 마음이나 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비판하셔도 예. 저는 다른 변명의 여지는 예.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 발언에 그 부분만 잘라서 보면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또 마지막까지 들어보면 본인은 나름대로 그 한 발언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그러나 공권력에 있어서 과도한 그런 물리적 마찰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오세훈 후보자의 발언에 있어서 또 그것으로 서운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의 좀 반응이 사실은 조금 불쾌합니다. 네. 왜 이렇게 선택적 분노를 할까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천안함 진상조사를 다시 요구하는 그 청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그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다시 진상을 조사한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또 지금 국토부 장관이었던 변창흠 장관이 SH공사 사장 시절에 그 구의역 스크린 사건 김군에 대해서 걔만 조심했으면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두고 과연 민노총이 그때 그런 분노의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는 정치권들이 내 진영 또 상대 진영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얘기하고 다른 발언을 하는 이런 행태는 조금 이제는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도 오세훈 후보에 대한 발언에서 얘기하는 그 비판의 수위만큼 자신들에 대한 어떤 잘못 또 자신들이 보듬지 못하는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 용산 참사 관련해서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지난 2009년 1월에 이 용산 참사가 일어났고 2010년 11월 1년 한 10개월이 지나서 대법원에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이 용산 사건의 책임은 농성자들에게 있고 진압경찰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도 그것이 용산 참사의 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상당히 거세게 일었다라는 그런 기사들 당시를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물론 법원의 최종 법적 판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용산 참사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목소리를
뭐 오세훈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엄연히 그 피해자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약자들과 어떤 마음의 공감을 이루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냥 냉철하게 법률적인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일단 돌아가신 분들 고인이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시장 후보자로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마음의 자세는 오 시장께서 어쨌든 좀 변화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또 사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두 분도 다 정치하시는 분들이고 늘 정치인들은 공직선거에 나서면은 뭐 이런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든 뭐든 다 이런 토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토론에서는 어떤 질문도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 그러니까 잘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보다는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한 그 후보자의 생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권자들이 잘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 참사 발언과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오늘 하루가 지나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